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그 투자, 경제, 재테크 분야의 한 도서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홍춘욱 박사님 저서의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는 이 도서를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정말 한숨이 나오도록 지금 느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받았던 좀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어떤 일이냐면은 제가 10년 전쯤에 신입사원으로 어떤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그 회사는 이제 외부 강사 교육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 신입사원 때 외부 마케팅, 경영 전략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이 이제 본인의 이제 분야 말고도 이제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넓게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쉬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짬을 날 때마다 자꾸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주식, 투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강의 종료 한 20분 전에 이제 본인이 소개하고자 하는 이제 강의 내용을 다 마치고 한 남은 20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얘기가 바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그때 그 강사분이 하는 얘기가 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다가가고 있는 일본에 10년 뒤져 있고, 우리는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일본은 지금 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인력이 줄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은 많고 사람은 적고, 어떻게 보면 공급이 넘치고 수요가 적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동안만 어떻게 보면은 월세든 전세를 살면서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보다 한 50%, 많게는 100% 넘게 떨어진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을 구매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대충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느꼈는지, 제가 신입사원이고 아직 내공이 적고 또는 이제 어떤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 강사분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렸고, 진짜 나는 집을 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나는 다른 데 투자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지, 우선 집은 10년 동안 사지 말아야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그 시점에 집값은 떨어질 테니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죠. 그리고 이제 서울뿐만 아니고 심지어 지금은 경기도권까지 집값이 대거 폭등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은 살짝 하락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 왔죠. 이런 걸 보고 도대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계속 지금 아직 은퇴를 안 했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정년퇴직이 연장돼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책, 홍춘욱 박사님의 인구와 투자의 미래를 읽고 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책의 내용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제가 좀 전에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못 알고 있던, 어떻게 보면은 투자나 부동산이나 이런
상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조금 올바른 식의 사고방식과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으로,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는 그 상위 국가, 뭐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 아니면은 뭐 독일, 미국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선진국 위주의 이런 부동산 시장과 비슷할 뿐이지 일본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개념이고요. 오히려 뭐 일본은 이런 OECD 국가들을 쫙 나열했을 때 오히려 혼자 말도 안 되는 지표상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들, 뭐 선진국들, 저희 나라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은 꾸준하게 뭐 198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꾸준히 4%, 뭐 5%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 대비 뭐 적정 수준으로 올라갔다면, 우상향했다면은 일본의 경우는 뭐 1980년도부터 90년도 뭐 이런 버블 거품이 터지기 직전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한 번에 폭락하는 이런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경제 흐름을 겪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때문에 일본보다는 다른 선진국, 유럽, 그리고 뭐 미국과 같은 그런 국가와 이 부동산 흐름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일본과 같이 이런 고령화 사회가 온다고 해도 집값은 일본처럼 이렇게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씩 좀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책 속에서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내용 말고도 수많은 저희가 잘못 알고 있던 이런 상식들, 부동산 그리고 뭐 인구 관련된 투자 관련된 이런 상식들을 뭐 지표 중심 그리고 분석과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활용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내용 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한번 도서를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뭐 PPL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읽고 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구가 아니고 주택 공급량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10년 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이제 침체됨과 동시에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심지어 뭐 저를 포함해서 아마 뭐 10년 전에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그런 뭐 인구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이 흐름, 이 플로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주택 공급량에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뭐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죠.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이제 공급량이 만약에 너무 넘친다. 그러면은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주택 공급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경우는 좀 독특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1990년도에 이제 일본의 이제 주택 공급량은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3억 인구에 이제 주택 공급량 1년 기준으로 100만 호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1억 인구의 일본은 무려 171만 호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단지 일회성이 아니고 이런 과도한 공급이 지속됐고, 이 지속되던 중에 어떻게 보면 계속 하락장, 심지어 이제 뭐 금리와 상관없이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 한참 껴있을 때죠. 뭐 그 당시에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내수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내수 중심의 뭐 1억 인구의 뭐 1억 중산층이라는 용어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내수 시장이 원활했죠. 부동산 시장은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거품이 끼게 되는 그 거품을 바로 꺼트린 그 가장 큰 이슈가 바로 2008년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그게 이제 거품이 한 번에 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일본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에 비해서 공급량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각종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조정 등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일부 지역,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일부 지역은 당연히 뭐 상권 중심이라든지 뭐 학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물량이 수요를 이제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상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거품이 끼어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거품은 아니고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냐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일본보다는 건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성장의 핵심은 이제 양보다 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할 경우에 경제 인구 이제 활동 폭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 생산성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고, 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 생산성으로 인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단순한 생각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리는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상황, 맞지 않는 상식을 적용하는 것과 같고요. 오히려 이런 전제가 가능하려면은 10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농업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반을 다졌죠. 그리고 농업 중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농업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제조업이 들어서게 됐고, 그 수출 중심의 제조업 기반에 어떻게 보면 좀 탄력이 붙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들을 했는데, 이 농업에서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의 성장까지는 그냥 인적인 투자만 지속적으로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이런 시스템이었죠. 어떻게 보면 뭐 농업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이제 인력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생산성이 증가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 생산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출산 장려책이 계속 활발하게 됨에 따라서
농촌의 인구가 많아졌죠. 그 많아진 인구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나타나면서 다 이제 상경을 하고 도시화가 된 거죠. 도시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밀집되고 당연히 이제 생산성도 똑같이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높아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려면은 당연히 똑같이 인력을 투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양보다는 질로 가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육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 교육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재들이 양성이 됨에 따라서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문해력도 높아지고 이런 학생들이 자라서 R&D 산업 뭐 아니면은 창의적인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개발자라든지 IT라든지 뭐 스타트업 중심의 이런 산업군들로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은 1인 이제 뭐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만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심플하게 예를 들으면은 애플의 스티븐 잡스의 아이폰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인식이 될 텐데요. 이 아이폰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뭐 몇 조 달러가 되는 그 애플이라는 기업을 크게 키우는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아이폰을 만든 사람은 물론 뭐 개발자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핵심적인 인물로 스티븐 잡스가 될 거고 그리고 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이 뭐 10,000명, 뭐 수만 명이 되진 않았겠죠. 당연히 소규모 TF로 인해서 나중에는 조금 더 큰 팀, 그 다음에 조직이 됐겠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그냥 그룹 단위에 뭐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많아도 100명 이하의 단위에서 그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금 시대 일당 만을 하는 일당 뭐 일당 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당연히 기반 시설로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문해력의 뭐 습득이라든지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도 이제 창의적인 인재가 되려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인재가 일당 만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아이를 키우시는 이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 아이가 나중에 저희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 시대 때는 더욱더 치열할 거고 더욱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사고가 필요하고 학습 능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아갈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주택 공급량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앞으로의 이제 경제 성장은 양보다 질이 우선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기반 시설로 교육에 투자를 하고 R&D 산업에 투자를 해야지만 이제 양보다 질적인 향상 그리고 일당 만을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기반이 그들의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그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이제 모범이 되는 그런 어른의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환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